머나먼 옛날 한 나라의 지하에 머리가 9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부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인간을 사냥하거나 납치했고 보물들을 빼앗아가기도 했는데요. 괴물의 강력한 힘과 잔혹함 때문에 그 누구도 괴물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지하 국대적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의 젊은 신혼부부에게도 불행이 닥쳤습니다. 괴물이 마을을 습격했는데 아내가 괴물의 부하들에게 끌려갔던 것이죠.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되찾겠다고 결심하고 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괴물이 사는 지하세계로 가는 방법을 몰랐고 수년의 시간을 길에서 방랑하던 중 기이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정을 들은 노인은 자신이 산신령이라고 밝히며 지하세계로 가는 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그리고 신비한 바구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물건이니 잘 챙겨두게. 산신령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그곳엔 아주 커다란 구멍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산신령이 준 바구니를 타고 지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지하세계에 도착한 남편은 곧장 괴물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중 갑자기 한 아름다운 여성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남편은 몸을 숨기기 위해 재빨리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여성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을 발견한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재빨리 성 안으로 모셔갔는데요. 대화를 잠깐 해보니 이 여성은 괴물과 그의 전부인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었죠. 괴물의 딸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곤 몰래 아내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괴물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남편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남편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한 딸을 마구 괴롭혔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절망에 빠져버렸는데요. 벽에 머리를 박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그때 괴물의 딸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100일 뒤에 오시니 그동안 힘을 기르세요. 알고 보니 괴물은 사냥을 마치고 100일 동안 깊은 잠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동삼을 달인 물을 주며 이 신비한 물을 마시면 힘이 강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건넨 신비의 명약을 마시니 정말로 힘이 불끈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100일간 열심히 단련하고 힘을 기른 끝에 괴물의 커다란 검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잠에서 깨어난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괴물은 자신의 대검을 들고 있는 남편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그동안 힘을 길렀던 남편은 괴물과 팽팽하게 맞섰고 치열한 접전 끝에 괴물의 목 중 하나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괴물의 잘려나간 머리를 목에 붙인 후 밀가루 반죽을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잘린 머리가 다시 붙어 살아났습니다. 이후로도 대결을 하는 동안 남편은 괴물의 목을 하나씩 베어나갔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괴물의 목을 붙여가며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괴물의 딸이 나서서 괴물의 잘린 목에 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의 머리는 더 이상 돋아나지 않았는데요. 이를 보고 힘을 얻은 남편은 다시 괴물의 목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괴물의 딸과 함께 결국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괴물이 죽자 그의 아내는 남편에게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죠. 남편은 괴물의 부활을 시켜 그녀의 배를 산채로 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6개월 된 괴물의 태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둘 다 살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남편은 자리를 옮겨 지하세계에 갇혀있던 마을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신비의 바구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올라가기엔 크기가 한정되어 있었죠. 일단 괴물의 딸과 남편은 지하에 남기로 하고 괴물에게 납치당했던 마을 사람들과 괴물의 부하였지만 남편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바꾼 자들 그리고 재물을 먼저 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재물에 욕심을 냈고 바구니에 달린 밧줄을 끊고 재물을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부하들이 밧줄을 다시 연결하려고 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죠. 지하에 있던 두 사람은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낙담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순간 갑자기 산신령이 학과 함께 나타났는데요. 그는 잉어가 든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학이 지치면 잉어를 한 마리씩 주시오. 만약 먹이를 주지 않으면 학이 지쳐버려 추락할 것이오. 학은 괴물의 딸과 남편을 태우고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고 있는 학에게 계속해서 잉어를 먹여주었는데요. 지상에 거의 도착할 쯤 갑자기 남편의 손이 미끄러지며 마지막 잉어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학은 기력이 다
한 듯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고민하던 남편은 날카로운 것을 집어들어 자신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을 학에게 주었죠. 덕분에 학은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그들은 무사히 지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학이 삼켰던 팔을 다시 토해냈는데요. 그리고 팔을 다시 남편에게 붙여준 후 부리로 쓰다듬어주자 남편의 팔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남편은 괴물의 딸과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화에 따르면 오늘날 팔이 굽혀지는 이유는 한 번 잘렸던 팔이 다시 붙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머리 9 달린 괴물의 원작 이야기였습니다. 평안도 철산의 배좌수는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장화와 홍련이라는 아리따운 두 딸을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화가 6살일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배좌수는 새 부인을 얻게 되었는데요. 새 부인은 무척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중매쟁이의 말에 배좌수는 선뜻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둘 사이에선 아들 2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새 부인은 자신의 아들만 챙기며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장화와 홍련은 어느덧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고 장화는 어느 명문가 아들의 청혼을 받아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배좌수는 이 결혼을 흔쾌히 반기며 새 부인에게 혼수를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탐욕스러웠던 새 부인은 장화에게 혼수로 가는 재산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장화와 홍련을 모두 없애버리면 재산이 모두 다 내 자식들 것이 되지 않을까? 새 부인은 새퀴지를 잡은 후 껍질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죽은 태아와도 같았는데요. 그녀는 자고 있는 장화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 속에 슬쩍 넣어뒀습니다. 그리곤 자고 있는 장화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이불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묻었느냐? 장화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옷과 이불 속은 피 범벅이 되어 있었죠. 새 부인이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보니 그곳에서 죽은 아이의 형상을 한 새끼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쥐를 가리키며 어찌 양반집 딸이 결혼도 전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라며 장화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새엄마의 계략에 빠진 장화는 영문도 모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 소리에 배좌수가 방으로 들어오자 새 부인은 죽은 쥐를 보여주며 장화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좌수는 크게 분노했고 이에 새 부인은 이 일이 새어나가면 절대 아니 됩니다. 장화를 강에 던져 이 일을 덮어버립시다 라며 무서운 제안을 했는데요.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배좌수는 새 부인의 말에 따르기도 하고 아들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장화를 연못으로 밀어버리도록 해라. 장화에게는 외삼촌이 보고 싶어하니 남동생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장화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밤에 다녀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좌수는 대답은 하지 않고 그녀의 등을 떠밀었죠. 어쩔 수 없이 장화는 늦은 밤 의붓동생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죠. 어두운 숲속을 걷던 두 사람은 어느덧 큰 연못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붓동생이 무서운 표정으로 장화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나를 없애라고 시키셨어. 이에 놀란 장화가 울면서 아버지와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인정사정 없이 장화를 연못으로 밀어버렸죠. 그날 밤 홍련의 꿈속에 장화가 등장했습니다. 내 동생 홍련아, 아버지가 새엄마의 말을 듣고 나를 연못에 빠지게 했어.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 우리 나중에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 깜짝 놀라 꿈에서 깬 홍련은 아버지와 새엄마를 찾아가 꿈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장화의 행실에 분노한 아버지가 벌인 일이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사실을 알게 된 홍련은 몹시 슬퍼하며 언니가 목숨을 잃었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만일 내가 죽은 후 가뭄이 있다면 원혼 때문임을 아시오 라고 말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홍련의 말대로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어디선가 소녀들의 곡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한편 귀신이 된 두 자매는 자신들의 원통함을 알리기 위해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부임했던 부사들은 모두 귀신이 된 두 자매의 모습을 보자마자 크게 놀라며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곤 했는데요. 이런 일이 몇 년째 연달아 일어나자 마을 분위기는 점차 흉흉해지고 있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조정에서는 전동흘이라는 용맹한 자를 철산부사로 임명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접했던 그는 첫날부터 호롱불을 밝힌 채 그들을 기다렸는데요. 깊은 밤이 되자 돌연 찬바람이 일어나며 장화 홍련 자매가 부사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죽음을 부디 풀어주십시오. 용맹했던 전부사도 두 귀신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밤 늦게까지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부사는 다음날 두 자매의 부모
괴물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에 새엄마는 억울하다는 듯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부정을 저지른 장화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동생 홍련이도 제 언니가 부끄러워 그 뒤를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죽은 새끼 쥐를 보여줬습니다. 전부사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지만 더 캐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에 부사는 부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전부사 앞에 두 자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상황 설명을 들은 장화와 홍련은 매우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의 배를 갈라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전부사는 다시 배좌수와 새엄마를 불러들였고 증거로 제시했던 죽은 새끼쥐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쥐똥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부사와 배좌수는 크게 놀라며 새엄마가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사는 이후 두 아들까지 잡아와 문초를 했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던 새엄마는 자신의 죄를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였던 배좌수는 외딴 섬에 유배됐고 새 부인과 두 아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전부사는 연못으로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 올린 후 후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가 부사의 앞에 다시 나타나 감사 인사를 하며 앞으로 출세길이 열릴 거라는 축복의 말을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부사는 연이어 중요한 관직으로 승진하며 출세했다고 하네요. 옛날 어느 마을, 부지런한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매일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뱄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허둥지둥 달려오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무꾼님, 저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사슴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나무꾼은 한가득 쌓아놓은 나무더미 위에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게 생긴 사냥꾼이 왔습니다. 혹시 도망가던 사슴 한 마리 못 봤소? 그는 사슴을 놓쳐서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는데요. 나무꾼은 손가락으로 저 멀리 가리키며 사슴이라면 저쪽 고개로 달아났어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했죠. 사냥꾼은 나무꾼이 말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꾼이 자리를 떠나자 사슴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혹시 소원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를 말하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민하던 나무꾼은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얻어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사슴은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반짝 빛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선녀들이 몸을 씻는 연못이 있을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한 선녀의 날개옷을 갖고 가세요. 그 선녀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나무꾼은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슴의 이야기대로 하면 옷이 없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 아내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슴은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대신 꼭 지켜야 하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로 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남긴 사슴은 자리를 떠났고 나무꾼은 서둘러 산을 올라갔습니다. 사슴의 말대로 연못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처에는 여러 벌의 화려한 옷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중 옷 한 벌을 감추고는 근처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함께 올라가지 못했죠.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한참을 찾았지만 그녀는 사라진 날개옷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좌절한 선녀가 울고 있자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무꾼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 함께 저희 집에 가시겠어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선녀는 나무꾼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사슴의 예상대로 부부가 되었죠. 세월이 흘러 선녀는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되었는데요. 행복했던 나무꾼과는 달리 선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인간 생활을 한 선녀는 집안일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손과 얼굴이 부르트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오색찬란한 꽃밭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저도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선녀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우울해하자 미안한 감정이 들었던 나무꾼은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실 당신의 옷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선녀는 나무꾼을 멍하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오랜만에 그 옷을 다시 입어보고 싶어요. 한 번만 입게 해주세요. 아이를 셋 낳기 전까지 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사슴의 주의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건네주었습니다. 날개옷을 받아든 선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과 함께 생활할 때와는 달리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죠. 그녀는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나무꾼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에 나무꾼은 옷을 건넨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나무꾼이 몇 날 며칠을 슬퍼하자 사슴이 꿈속에 나왔습니다. 나무꾼님, 보름달이 뜨는 날 밤 그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을 매단 줄이 내려올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물을 기르려고 내려보낸 건데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며칠 뒤 밝은 보름달이 떠오르자 나무꾼은 불이 나게 산에 있는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하늘에서는 두레박이 내려와 있었는데요. 이제 이걸 타고 가면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있겠구나. 나무꾼은 기뻐하며 두레박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두레박은 점점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어느덧 하늘나라가 코앞이었는데요. 여보! 선녀가 보이자 나무꾼은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선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나무꾼 때문에 원치 않는 삶을 살았고 강제로 자유를 빼앗겼던 선녀는 이미 나무꾼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죠. 선녀는 올라오고 있는 두레박줄에 날카로운 것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나무꾼은 비명을 질렀는데요. 여보!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선녀는 그런 나무꾼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의 간사한 계략으로 인간 사회에서 고생을 하며 지내왔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는데요. 여보는 무슨? 선녀는 날카로운 것을 내리쳐 단번에 두레박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높은 하늘에 있던 나무꾼은 손 쓸 틈도 없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죠. 선녀는 바닥으로 떨어진 나무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무꾼에게서 벗어난 선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옛날 옛적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소로 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는 사람을 소인 줄 알고 잡아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남자도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길거리에 있는 소를 잡아먹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배를 채우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소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였습니다. 남자는 이미 벌어진 참극에 절망했습니다. 다시는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배고픔을 이겨내고 신중을 기해 주위를 둘러보았고 남자는 이제 인간과 소를 얼추 분간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언제라도 서로를 잡아먹을 것 같았죠.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 세상엔 분명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나라도 있을 거야. 남자는 곧바로 집을 나와 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자신의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기 소가 있다! 잡아라! 사람들한테 발각되자마자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게 된 남자는 수십 년간 도망다니며 희망의 나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꽤 흘러 있었는데요. 타국의 사람들 역시 서로를 소로 보고 있었지만 함께 농사를 짓고 생활하기에 경험적으로 서로를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었고 먹을 음식이 없는 극단적인 상황일 땐 그들은 금방이라도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기 일쑤였죠. 길 위에서 한참을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서로 잡아먹으려 들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람이 서로 보이지 않는 건가?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남자를 발견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못 보던 얼굴인데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소? 노인과 잠깐 대화를 나눈 남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남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나라였던 것이죠. 남자는 노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사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곳을 찾고 있었죠. 이에 노인은 안타까워하며 남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원래 저희 나라에서도 사람을 소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풀을 먹고 그렇지 않게 되었죠. 그 말에 남자는 깜짝 놀라며 신비한 풀의 정체를 물었는데요. 노인은 무성이 자란 파밭을 손으로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파를 먹으면 됩니다. 남자는 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파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심고 가꾸는 법까지 자세히 일러주었죠. 잡아먹힐 위험에서 오랜만에 벗어난 남자는 평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비한 풀이 있으면 좋겠구나.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한 탓에 고향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남자는 오로지 이 팥씨앗을 나라에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노인은 남자에게 팥씨앗을 건네며 당신의 나라에도 이 씨앗을 심으면 이전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기뻐하며 팥씨앗을 들고 자신의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먼 길이었음에도
그는 한달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달려갔죠. 그는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밭으로 가서 팥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뿌리고 난 후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면 되겠군. 이제 남자의 꿈을 이루게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남자는 오랜 세월 외롭게 방황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는 건 괜찮지 않을까? 남자는 서둘러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를 본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흔들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이봐! 내가 돌아왔어! 반가운 마음에 남자는 그만 자국에서는 아직 사람이 소로 보인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그저 먹음직스러운 소가 달려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그들은 군침을 뚝뚝 흘리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남자는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소가 아니라 자네 친구라고. 파를 먹으면 이제 서로 안 잡아먹어도 된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봐도 그들의 귀에는 사람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우는 소는 처음일세. 건강한 소인가 보군. 참으로 맛있어 보이는 소야.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남자는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갔는데요. 한껏 신난 친구들은 커다란 칼을 들고 왔습니다. 남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지만 여러 명이 몸을 붙잡고 있는 탓에 도망칠 수도 없었죠. 친구들은 남자를 향해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곤 여러 조각으로 토막내 서로 나누어 가졌고 저녁 식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순식간에 친구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죠. 얼마 뒤 남자의 밭에 풀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신기한 게 돋아나니 궁금해서 다가갔는데요. 저게 뭐지? 처음 보는 나물인데 한번 먹어볼까? 한 움큼 잡아서 먹어보니 향기롭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파를 먹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사람들은 문득 수십 년 전에 떠난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그 친구는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고 떠나지 않았었나? 이제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 말이야. 허허.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겠지. 갖은 고생을 해서 파를 처음 들여왔었지만 그렇게 남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